여보세요. 고객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됐는데요.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집으로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소유주 윤미정. 25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 아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바쁜데 나중에. 짧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보면 모르겠어? 내 이름으로 옮긴 거지. 미정은 비웃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노장을 위조해서 허락? 당신 간도 받았는데 그 정도쯤이야.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준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간을 나눠준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원성동에 사는 56세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수술 위험하대잖아. 병실 침대에 누운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손. 강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의사는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난 내가 없으면 안 돼. 박준호는 56세였습니다. 서울 원성동에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5년 차 아내 윤미정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경화로 쓰러진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 절반을 떼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생체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몸 일부쯤이야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원성동 사무실은 25년간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50억 정도 됐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노후 걱정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몸은 괜찮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둘이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수술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자. 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솔직히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생체간 이식 수술은 공여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수술이었습니다. 출혈, 감염,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간 60%가 미정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됐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병상 옆에서 미정이 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어. 평생 갚을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인데. 당신이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준호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원성동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원 식사를 함께 먹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아파? 응, 좀 나아졌어. 너는? 상처 부위는 괜찮고? 나도 괜찮아. 우리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원성동 사무실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준호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미정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괜찮아.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준호 역시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간은 재생되는 장기라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외식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 좋지.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원성동 사무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어때요? 큰 수술 하셨다면서요? 네,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회복 기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정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응, 병원 다녀올게. 정기 검진 있잖아. 미정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을 비웠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후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할 테니까요.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몸은 괜찮고? 괜찮아. 오래 집에만 있었잖아. 사람들이 보고 싶대.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원성동 사무실 일을 처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정리하고 손님들과 통화하고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신한은행 대리 김성민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혹시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신가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인출됐는데요? 3억 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준호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3억 원이라니. 도대체 누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겁니까?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처리됐습니다. 혹시 도장을 분실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도장은 집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정이 그럴 리 없어. 25년을 함께 산 아내잖아. 자신의 간까지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준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미정 계좌로 이체 마이너스 3억 원.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미정이 준호의 계좌에서 3억을 빼간 겁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제출됐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처리됐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누가 위조한 겁니다. 이거 사기예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한 것뿐입니다. 준호는 멍한 상태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걸까? 하지만 거래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미정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원성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주 윤미정. 건물 소유권이 미정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25년간 모아서 산 건물이었습니다. 시세로 약 15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언제 미정 이름으로 바뀐 겁니까? 준호는 더 많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조된 위임장. 모두 준호의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준호는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겁니다. 간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고 건물 소유권까지 넘긴 겁니다. 설마 미정이 내가?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간까지 나눠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할 줄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끝에 미정이 받았습니다. 왜?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와.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바쁜데. 나중에. 바쁘긴 뭐가 바빠. 당장 집에 와. 준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1시간 후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본 적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등기부등본과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미정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내 이름으로 옮긴 거지. 내 이름으로?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위조해서? 허락? 웃음이네. 당신감 받았으면 그 정도는 내 거 아니야? 미정의 말에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할게.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미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가볍게.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못 살겠다고? 무슨 소리야, 미정아.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으면 말고. 어차피 내 마음은 정했어.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내간까지 줬잖아. 그래서 그게 뭐? 그간값으로 재산 좀 가져가면 안 돼? 미정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아는 그 미정이 맞습니까?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쳤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야. 당신 같은 늙은이랑 살기 싫어. 늙은이. 그 단어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6세.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미정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새로운 인생?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당신한테 묶여 사는 거 지겨워. 미정은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설명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나, 손 치워. 미정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원성동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미정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1병, 2병. 취해야 잠이 왔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나 철수다. 지금 시간 있어? 만나자. 갑자기 왜? 그냥 너 보여줄 게 있어. 강남역 앞에서 보자. 준호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철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곳에 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미정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강남에서 봤어. 내가 사업차 호텔 갔다가 우연히 본 거야. 형수님인 것 같아서 사진 찍었어. 이 남자는 누구야? 내가 알아봤어. 정태석이라는 사람이야. 30대 사업가래. IT 회사 운영한대. 정태석? 준호는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1년 전 미정이 간 수술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남자였습니다. 미정이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 준호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된대. 준호는 고민 없이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내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정태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도와준 놈이야.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간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준호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철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해야지. 재산 가로챈 거 사기잖아.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부부간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대.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그럼 어떡하려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재산은 빼앗겼습니다. 남은 건 빈 집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원성동 사무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술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을 나눠준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25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속도 울렁거렸습니다. 준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피나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네, 이마에서 피가 나요. 어디 부딪히셨나 봐요.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준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준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준호는 낯선 여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그 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준호를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소독약과 밴드를 사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가다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서지연이에요. 아저씨는요? 박준호입니다. 서지연. 준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의 옷차림이나 말투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언가 아픈 게 있더라고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 앞에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일까요?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아내의 배신, 재산 가로채기, 다른 남자와의 바람,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연은 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우는 것도 치유예요. 참기만 하면 병이 돼요. 지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서지연 씨는 왜 이 밤에 혼자 다니세요? 저요? 저는 자원봉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원봉사요? 네. 근처 병원에서 말기 환자분들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오늘도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자원봉사를 한다니. 게다가 말기 환자를 돌본다니.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의미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지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여자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요. 제가 병원에서 본 분들이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버틴 분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준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천만에요. 박준호 씨,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지연은 준호를 택시에 태워줬습니다. 택시비까지 내주었습니다. 준호는 사양했지만 지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으실 거 없어요. 그냥 힘내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였습니다. 원성동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지연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다가 봤습니다. 지연은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 준호가 불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박준호 씨,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저 그때 감사 인사 제대로 못 드렸어요.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자원봉사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지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서지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네, 서지연 씨 말씀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대기업 서진그룹 회장의 셋째 딸이라는 사실, 하지만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재벌 딸이시라니.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게 싫어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지연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지금 외로웠으니까요. 저도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간 수술 후유증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비용이 부담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큰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박준호 씨가 건강해지셔야죠. 지연은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에 동행해주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게 만들어줬습니다. 준호는 지연에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상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서서히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배신의 상처가 있었고 지연에게는 가족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서로가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준호에게 다른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지연과 함께한 시간이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성동 사무실도 예전처럼 운영됐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 어땠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요.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덕분입니다. 서지연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준호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때 지연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지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박준호 씨가 스스로 일어서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없었다면 자신은 포기했을 거라는 걸,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을 거라는 걸.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미정이었습니다.
미정도 준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준호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정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가로채고 다른 남자와 떠난 그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한 번만.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 잠깐 이야기하죠.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금방 올게요. 준호는 미정과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준호를 따라오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미정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정태석? 그 사람.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어. 버림받았다고? 응. 재산 다 쓰고 나니까 차버리더라. 나한테서 빼앗은 돈 다 쓰고.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해. 그땐 정신이 나갔었어. 준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다시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정은 준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일어나라고.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은? 그게 거의 다 없어. 거의 다? 정태석이가 다 써버렸어. 사업한다고. 근데 다 날렸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억이 넘는 재산이 1년 만에 다 사라진 겁니다. 남은 건 5억 정도. 겨우 남았어. 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45억이 증발한 겁니다. 그래. 잘 됐네. 준호야, 그 돈 내가 가져. 난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럼 넌 어떻게 살려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미정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 씨,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키실 건가요?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
배신과 희망,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버린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미정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준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미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했습니다. 미정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연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원성동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지연과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박준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지연의 아버지,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입니다. 저를요? 왜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저녁 6시에 본사로 오시면 돼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지연과의 관계를 반대하려는 걸까요? 저녁 6시 준호는 강남에 있는 서진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돼 있었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박준호 씨, 지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셨네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올라가시죠.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서동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앉게, 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옆에 섰습니다. 자네가 박준호 군가? 네, 그렇습니다. 내 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네. 네. 서지연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준호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내 딸 곁에 있는 이유가 뭔가?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 말해야 할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회장님, 저는 서지연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그뿐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지연 씨를 좋아합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56세입니다. 내 딸은 33살이네. 23살 차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한다고?
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 허허, 젊은 것들이나 할 소리를 하는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입니다. 서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네 사정을 들었네. 아내한테 간 이식해줬다가 배신당했다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서 회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도 빼앗겼다고 들었네. 50억이 넘는다던데. 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재벌 회장 앞에서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자네는 다시 일어섰네. 혼자 힘으로. 서지연 씨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내 딸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네. 서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 자네 같은 사람 요즘 드물어.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버텨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내 철학이네. 서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건설 부동산 자문계약서. 계약 당사자는 박준호였습니다. 월 자문료 2천만 원. 1년 계약에 자동 연장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25년간 공인중개사 일을 했다고 들었네. 경험이 많을 거야. 우리 서진건설에서 부동산 자문을 해주게. 회장님, 이건 너무 큰 기회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네가 정직하다는 걸 안다네.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내 딸이 믿는 사람이니 나도 믿겠네. 준호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월 2천만 원. 1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비서실에서 연락할 거야. 준호는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 회장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 네, 회장님. 내 딸 잘 부탁하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 진심으로 대해주기만 하면 돼. 준호는 놀라 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실을 나온 준호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박준호 씨. 아버지가 인정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박준호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인지, 얼마나 힘들게 버텨오셨는지. 아버지가 감동하셨나 봐요.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서지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서진건설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은 부동산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빼앗긴 재산, 그리고 자신의 간을 받고도 저지른 배신. 어느 날 저녁 지연과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연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미정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소요? 네. 위조, 횡령. 그런 걸로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인감 위조, 재산 횡령은 명백한 범죄예요. 게다가 간 이식 후 간병 의무 불이행까지 있잖아요. 간병 의무 불이행도 문제가 되나요? 당연하죠. 배우자가 생체 장기 이식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 간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미정 씨는 박준호 씨가 회복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바람까지 폈잖아요. 충분히 고소 사유가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다음 날 준호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진그룹 고문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사건 자료 미리 받아봤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인감 위조 증거가 명확하고 재산 이전 과정도 불법이에요. 게다가 간 이식 후 간병 의무 위반까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형사 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형사로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민사로는 재산 환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복수할 때가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고 일주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미정에게 고소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당연한 걸 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나 고소한 거 당연하다고? 내가 한 짓 생각해봐. 내 인감 위조하고 재산 빼돌린 거. 그게 범죄야. 그건 부부 사이 일이잖아. 부부? 우리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사람이 부부 운운하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정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미정이 앉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남편 박준호의 인감을 위조해 총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남편이 생체간 이식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간병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재판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정태석과의 호텔 출입 기록,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강까지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미정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 2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주의를 줬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재간 절반을 떼어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당했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내가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듯이 나도 법으로 너를 심판하는 거야. 미정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지연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준호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미정을 부축해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간이 제대로 쉬겠다.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죠? 네. 조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만 보면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는 정리됐습니다. 이제 미래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건설 자문으로 시작했던 준호는 이제 서진그룹 계열 부동산 개발 자회사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서 회장의 신뢰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25년간 쌓은 경험과 정직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번 강남 프로젝트 승인 났습니다. 비서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팀원들한테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대표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63빌딩, 남산타워, 한강.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박 대표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씨한테도 연락 갔나요? 네, 지연 이사님도 오신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3년 동안 변함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이제는 준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서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고풍스러운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박 대표. 서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지. 편하게 있게. 거실로 들어서자 지연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오셨어요? 네, 서지연 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준호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박 대표, 지난 3년간 수고 많았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준 건 기회뿐이었네. 서 회장은 잔을 들었습니다. 준호도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 네, 회장님.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하네. 서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뭐가 부끄러워. 자네들 사귄 지 3년 됐잖아.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호, 그래. 언제 할 건가? 곧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 회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예식장 예약 도와주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지연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재킷을 벗어 지연의 머리 위에 덮어줬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박준호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정자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지연 씨, 네,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유가 뭐였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호 씨 눈을 봤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쓰러져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그리고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재벌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모두 제 돈과 집안만 봤죠. 하지만 박준호 씨는 달랐어요. 제가요? 네. 박준호 씨는 저를 그냥 서지연으로 봐주셨어요. 재벌 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게 좋았어요. 준호는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준 거잖아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내 심장을 줬죠. 지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저랑 결혼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서지연 씨가 먼저 하시네요. 여자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정에게 간을 떼어준 건 의무였지만 지연과 나눈 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간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59세가 된 준호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56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59세에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받는 직업, 그리고 다시 찾은 자존감. 창밖에는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비는 모든 걸 씻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준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씻겨 내려갔고 새로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서지연 씨, 아니, 이제 지연. 네, 준호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빗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서 회장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줬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지연은 조촐한 식을 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56세에 간을 떼어주고 배신당했지만 59세에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연.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을 떼어준 건 미정이었지만 진짜 준호의 인생을 되살린 건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앞으로도 지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끝까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 꾹,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